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잔잔하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본질주의와 사회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본질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성적인 정체성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성적인 관행과 같은 것들이 타고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본능, 그리고 생식기 같은 특정한 기관 같은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회 구성론적인 관점에서 성을 본다면은 성은 굉장히 달라요. 성은 사회 문화와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의문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오롯이 체험하는 어떤 것인데 성의 경험이 사회적인 담론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섹슈얼한 것, 성적인 것이라고 느끼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역시도 굉장히 역사적인 변화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의 성적인 부위, 여성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섹슈얼한 의미를 담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로 많이 생각하는 부위는 물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그 발 뒤꿈치라든가 이런 부위를 이야기하면 또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무난한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위, 가슴 같은 부위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성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언제나 그렇게 초역사적이고 이제 음 어느 사회든 상관없이 성적인 함의를 담은 부위들로 생각되어 왔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PPT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 사진은 잘 보시면 엽서 옆에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알레베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00년대 초반에 알레베크라는 프랑스인이 촬영했었던 조선의 풍속사진 엽서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제3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풍속 사진을 찍어서 본국으로 보내서 이것을 엽서 세트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엄청난 붐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알레베크가 찍어서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에서 판매된 40장 엽서 세트의 한 장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알레베크가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일반의 평민 여성을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궁전 안의 사진이나 양반 가정의 사진 같은 것들도 이 40장 세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고리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게, 가슴이 잘 드러나게 이제 지금 만들어진 옷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그래서 막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일본인들이 찍은 날조 사진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
조선 사회가 이렇게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닐 정도로 미개한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조선을 계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유럽에 이런 사진을 배포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찍힌 여성들은 조선 여성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일본 여성이라는 거죠. 일본 여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선 여성인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촬영하게 된 여성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 중에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연출해서 촬영된 사진들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 연출 사진들은 보면 굉장히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스튜디오에서 찍었기 때문에 벽에 배경이 하얀색으로 일단 찍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출해서 찍은 가슴 사진들은 어떤 목적으로 찍은 것이냐면은, 관광 홍보 엽서용으로 제작된 원래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뒤에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1930년대의 경성은 일본에서 만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 사진들은 무엇이냐면은 일본 본토의 남성들이 식민지 관광을 오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찍은 연출의 사진이었고, 이런 상업적인 용도의 사진이었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의 모델들은 대부분 기생들이었어요. 조선의 기생들이 찍은 사진들. 그런데 실제로 조선에 이런 식의 짧은 저고리, 가슴이 드러나는 짧은 저고리에 옷이 없는데 이것을 일본의 관광업자들이 도안해서 만들어서 이 조선의 여성들한테 입혔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의복은 이 시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록 안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이 의복을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식사 연구에서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가 점점 짧아지고 좁아져서 가슴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무슨 미풍양속의 조선사회에서 이렇게 가슴을 훤하게 드러내고 다녔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이 저작거리의 여성 옆에 있는 다른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이완용의 처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최상층의 여성이고요. 보시면 저고리 길이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양반 여성들이나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허리띠라고 해서 가슴 부분에 천 같은 것을 둘러매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민의 여성들도 이런 천 같은 것을 매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 고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흘러내려서 가슴이 드러나는 형태의 의복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까지도 시골 지역에 가면 이런 식의 저고리를 입고 일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기록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비들도 이런 가슴이 드러나는 저고리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썼는데, 근데 그 글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비들이 지금 이 저고리는 허리가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슴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저작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요. 그래서 가슴보다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 허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적인 의미를 갖는 부위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왜 했냐면은
우리가 푸코의 식으로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사회 구성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본다면 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변하지 않는 의미나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가 성적인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성적이라고 느끼는지 같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미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 관계를 반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이런 구성론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조선시대에 1920년대, 30년대에 성과 관련된 담론의 변화를 이제 좀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하필 조선시대에 그중에서도 1920년대, 30년대를 얘기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저도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발표를 막 되게 열심히 해서 다 끝내고 나면 그 질문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항상, 그래서 고려 시대는 어땠냐, 뭐 신라 시대는 어땠냐, 뭐 고조선은 어땠냐,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20년대, 30년대를 다룬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기가 서구적인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과 조선사회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시기이고, 이 서구적인 근대성을 만나면서 성에 대한 기존의 담론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의 체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경험이거나 지혜이거나 주술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었다면은 20년대의 30년대의 성은 과학적인 설명의 대상, 그리고 탐구해야 될 대상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체계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과학과 관련된 지식 체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지식 체계에서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대, 30년대에는 뉴우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이 여성들이 굉장히 새로운 관계의 양식들을 실험하는 이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우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나 거리나 학교나 대중매체에 이제 막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들. 그래서 사고 방식이나 행동의 방식이나 외모나 말투가 이전 세대의 여성들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이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발 산업국가인 영국에서 19세기 말에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세계사적인 현상이에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같은 유럽 국가들을 거쳐서 이제 미국과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리고 터키, 인도, 일본, 중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20세기 초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조선에도 등장하는 이 신여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새로운 여성들의 그룹은 바로 이 세계사적인 현상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여성들은 무엇보다 근대 교육을 받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요. 조선에서도 이제 신여성들이 등장한 것은 근대적인 교육의 등장과 이제 연관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이 시작된 해. 몇 년이냐면, 이거 이대 학생들 학교 점퍼를 보면 항상 등판에 새겨져 있는 숫자인데요. 1886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화학당이 세워진 해가 한국의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관립여학교,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여학교가 처음 생기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 22년은 뒤인 일이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인 것이죠. 물론 86년에 만들기는 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화학당을 만들었던 조선 후기 사회는 일단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컸었고, 보통 양귀자라고 많이 불렸거든요. 양귀자는 양도깨비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도 컸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유교적인 내외법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어요. 유교적인 내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성은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종류의 관점이고, 그래서 여성의 미덕은 삼종지도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것. 이렇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가장 큰 미덕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양을 가지는 것은 이 여성의 미덕을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로 생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는, 이것도 조선도 전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후기에 이런 질서들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는 가난하거나 하층 계층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소위 사대부 여성들, 조선 사회의 제일 엘리트층 여성들에게 역시도 독서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사회가 근대 이전에 공식적인 여성 교육제도가 없었죠. 그 여성을 교육제도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그 사회의 엘리트 여성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귀족 여성들이라거나 일본의 사무라이 계층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가정에 가정교사를 초청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쌓는 것. 그런 교양이야말로 엘리트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회인데, 엘리트 여성들에게조차도 교육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좀 특이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내외법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누가 딸을 학교에 보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유교적인 내외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겠죠. 하층 계급의 사람들. 근데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아이를 쉽게 내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과 퇴학을 계속 반복을 해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를 갖다 맡기면 동네 주민들이 그 집에 몰려가서 돌을 던지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어머니가 다음날에 다시 아이를 찾으러 와서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었고,
그래서 이화학당을 만들고 나서 한 2년 동안 선교사들의 주요 일과는 뭐냐면 조선의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주요 일과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만든 스크랜튼 여사 회고록 같은 것을 보면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 학생을 구하는 것이 눈 위에서 꽃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러다가 이화학당을 만들고 2년 후에야 이제 그 이화학당의 첫 졸업생이 되는 학생이 입학을 해요. 이 학생이 한국의 최초의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인데, 이 학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입학을 하는데요. 이 학생이 입학한 1888년은 서울에서 호열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부르는 명칭이냐면 콜레라를 부르는 당시의 명칭입니다. 왜 호열자라고 불렸냐면 이 병에 걸리며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처럼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호열자라고 불렸는데, 당시의 조선의 방역 체계에서는 이 콜레라를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콜레라는 기본적으로 식수나 오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전염은 막아야 되고 감염자는 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성문 밖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다 데려다가. 그래서 이 스크랜튼 여사가 성문 밖을 돌아다니다가 아직 죽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여성을 한 명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때 이 여성과 같이 버려져 있었던 이 여성의 딸, 콜레라에 걸린 4살짜리 아이, 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화학당의 첫 번째 입학생, 그리고 졸업까지 하는 첫 번째 입학생이 되는 것이죠. 별단이는 이후에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의 간호사가 되는데, 최초의 여학생들은 별단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고아이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집에서 유기된 아이들, 병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에서도 1900년대 초가 되면 조선의 지식인들도 여성을 교육해야겠다는 데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구나 아니면 당시에 엄청나게 빠르게 근대화를 하고 있었던 일본을 보면서 조선도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근대적인 주부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주부가 있어야 조선도 진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계 제일의 가난뱅이 민족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일본 정부는 근대화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 안에 근대화된 주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대적인 주부를 키워내기 위한 대대적인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912년 기준으로 여자아이들의 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인데요. 보통학교 취학률이 97.6%. 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2세대 이후로는 여성 문맹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정도이고, 1920년대 중반이 되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동일 연령대 여성들의 10%가 넘을 정도까지 여성교육 수준들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일본에서 여성 잡지를 읽는 여성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는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도 일본의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조선에서도 여성교육을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과학에 기반해서 생활하는 어떤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육아법을 가르치고, 식생활 개선책을 가르친다면은 이 여성들이 근대적인 주부가 돼서 조선인의 가정생활 전반을 엄청나게 개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심으로 이제 19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여학교들이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식민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여성 교육을 조선인들이 주도하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식민지 여성 교육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여학교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1908년에 한성관립고등여학교. 이게 어디냐면 경기여고의 기본적인 이제 전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여고와 이화는 1920년대부터 라이벌 관계로 서로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은 조선에서는 여성이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육 자체의 경험을 하기가.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제 조선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 교육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죠. 비용이 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여성의 문맹률은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조선의 문맹률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아까 거의 1910년대에 일본은 보통학교 교육이 보편화돼서 여성 문맹이 거의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에도 조선 여성의 문맹률은 92%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여성 10명 중에 9명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전혀 쓸 수도 읽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전체 인구의 몇 %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중등교육, 중학교 정도를 다니는 여학생까지를 다 합쳐도 이것이 또래의 여성 인구의 1.2%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고등교육과 인문교육을 별로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업교육을 주로 많이 추진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인문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의 결과로 뭐냐면 대학교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체에서 유일하게 허가가 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의 전신이죠. 그 경성제국대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문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전문학교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를 나온 졸업생들에게 이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곳이고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연희전문, 연세대의 전신이죠. 이화여전,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조선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성제국대학은 여자를 안 받아. 모든 전문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학교 중에 여자를 받는 유일한 학교는 이화여전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식민지 남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고 굉장히 계층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밖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식민지 관료의 딸이거나 아니면 전문자유직 집안의 딸이거나 아니면 상공업 자본가나 지주 집안의 출신. 돈이 있다고 해서 딸을 다 공부시키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이 시대에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딸을 혼자 보내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진짜 드문 일이니까 굉장히 개화된 집안에 이런 딸만이 사실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학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사실은 많은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체계를 갖춘 학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여성들 글을 보면 다 자기가 나온 여학교, 왜냐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여중 여고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공학이라는 개념이 없는 때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온 출신 여학교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라는 방식으로 불러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기를 낳은 것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여학교라고 하는 근대적인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획득했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의식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대의 신여성들은 이렇게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같은 굉장히 새로운 관계의 양식들을 실천하는 여성들로 이제 보통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유연애는 신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조선의 신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기의 제3세계의 엘리트 여성들, 그다음에 신지식인들, 남성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주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어떤 봉건적인 세계에서 개인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세속적인 세계로의 변화를 근대성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때에 그 자유연애만큼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되게 익숙하죠. 낭만적인 사랑.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사랑과 결혼이 일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보편적인 것이 된 것은 사실은 서구에서도 20세기 초에나 등장한 현상입니다. 20세기 전까지는 이게 조선이든 서구든 마찬가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는 관습이냐면, 재산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와 신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사람과 이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진짜 결혼식을 할 형편이 안 됐던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이 경제적인 최하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혼식은 모든 사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정 계획이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이나 사랑에 대한 관념과는 다르게 20세기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명의 파트너가 갖는 재산이 어느 지점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이상적인 결혼은 무엇이보다는 그 공평한 거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가문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왜 한국 같은 곳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얼굴 모르고 결혼하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사랑이 생기면 좋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종류의 세계이죠. 근데 이런 세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것은 20세기의 데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적인 관습이 출현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특히 남녀가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구혼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혹시 제인 오스틴 소설 좋아하시면 이 구혼이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구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티파티와 디너파티 같은 것이 구혼에서 핵심적이죠. 예를 들어 제가 딸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딸이 결혼을 할 만한 연령에 이제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를 이제 사교계에 데뷔를 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뷔를 시키는 거냐면,
나랑 계층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가족 단위로 티파티나 디너 파티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소수자 운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 소녀가 티파티나 디너파티를 통해서 처음 사교계에 데뷔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커밍아웃이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그 메트로폴리스의 서구의 대도시에는 게이바 같은 공간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 남성들이 이 소비 공간에 처음 방문해서 게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자신을 이제 데뷔하는 이 경험을 부르기 위해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일종의 원래 있었던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 변화를 거치면서 주변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공표하는 운동적인 의미 같은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어쨌든 내가 그래서 티파티나 디너파티를 열어서 여기에 온 사람 중에 그 내 딸의 짝이 될 만한 괜찮은 젊은이들을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그 제인 오스틴 소설이 맨날 그려내는 게 이런데, 그 온 가족의 사돈의 팔촌의 이모까지 모두 다 그 집 거실에 모여 있으면 그 젊은이가 여기 와서 일종의 면접을 보는 것이죠. 이런 식의 미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런 과정들을 수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혼은 그 자체로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뭐 금방 끊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항상 가족들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과 남녀가 만나고 관계가 진전되는 모든 과정이 기본적으로 가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데이트는 왜 등장하게 된 관습이냐면, 집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기존의 구혼의 관습을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에 필요한 공간이 전혀 없고 자기의 사생활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바로 노동자 계급의 젊은이들의 문화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은 구혼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도 너무 좁고 막 그 벽도 얇고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게 다 들리고 막 사람들을 초대할 곳도 없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노동자 지구에는 항상 바나 술집 같은 게 굉장히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집 자체가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뭔가 일상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비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나 술집 같은 곳들이 그래서 노동운동의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들이 되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동자 계급의 젊은이들은 바깥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초는 자동차라든가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같은 새로운 여가 활동 공간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적인 관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노동자 계급 젊은이들만의 문화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만남을 갖고 싶은, 얼마나 자유롭게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혼 절차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식이에요. 둘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언제만 둘이 있을 수 있냐면, 피크닉을 가면 이제 동네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피크닉을 같이 가는데, 둘이 있는 유일한 시간이 마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 그래서 그 제인 오스틴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온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모님이나 고모님이 되게 자애로운 표정으로 둘이 마차라도 타고 오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이 유일한 거예요. 내리면 다시 가족들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만남을 원했던 다양한 계층의 젊은이들의 욕구 같은 것들과 이것들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관 같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공간을 가면 젊은 여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 여성들에게 대시도 해볼 수 있고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영화관이나 이런 새로운 소비 공간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낭만적 사랑이 전 계급에 확산되면서 이제 구원과는 다르게 가문을 매개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가문을 매개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계급이나 사회적 배경을 초월해서 만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낭만적 사랑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1920년대, 30년대의 헐리우드 영화의 엄청난 부흥과 함께 거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엄혹한 일제시대에 가난해 죽겠는데 헐리우드 영화가 무슨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시의 영화 관람객 수를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그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 지금 이때의 경기도는 지금 거의 다 서울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 인구의 절반가량이 극장을 찾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조선에서도 영화가 제작되기는 했지만 제작 여건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대부분은 수입된 영화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뭐니 해도 헐리우드 영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헐리우드 로맨스물을 보러 나오는 이 신여성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과 성토글 같은 것도 20년대, 30년대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러브씬에서 남녀가 안고 키스를 하거나 속삭이는 장면이 나오면 막 이렇게 에그머니 어쩌면 이러면서 너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다 못해서 옆에 친구를 끌어안고 구르다시피 한 이런 경망스러운 짓을 한다. 이런 평론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로맨스 영화 엄청나게 인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맨스 소설도 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연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등장한 단어인가 하면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이제 사람들이 영미권의 로맨스 소설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옮기다가 고민에 빠져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러브. 이게 로맨스 소설이니까 러브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한문 문화권에서는 러브에 딱 떨어지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한문 문화권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표현을 언어로서 잘 표현하는 이런 문화들이 잘 없었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예 단어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통상 한문 문화권에서 남녀 사이의 정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던 한자어가 연모하다 이런 거 쓸 때 연자인데, 여기에다가 뭔가 서양풍의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애를 붙여서 연애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 단어를 1910년대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의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20년대. 그러면서 20년대에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연애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지금으로 보면 당시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광수 같은 인물들, 연애라는 단어들 굉장히 이제 보편화시키죠.
그래서 왜 자유연애가 신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면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혼례 방식을 거부하고 또 배우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부모의 권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부모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나의 인격과 개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여성뿐만 아니라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자유연애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다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정 안의 존재들로 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낡은 결혼제도, 부습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로 강조되는 어떤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연애 시대에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신여성들 사이에 동성연애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성애 혹은 당시에 동성연애라고 표현됐던 이 단어는 이건 역시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예요. 그래서 서구 성과학의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번역어이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조선에서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여학생들 사이의 로맨틱한 우정을 설명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게 일본과 조선에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세기 초에 여성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성의 중등교육들을 이 시기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들은 대부분 도시 중심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많은 수는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하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숙학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여학생들의 문화, 그리고 이 여학생들 사이의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에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동시적으로 관찰되는 문화적인 어떤 일종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벽사, 한국의 민족주의 좌파 지식인들이 냈던 잡지 개벽사에서 내는 취미 잡지인 별공권이 있는데, 별공권이 1930년대에 그런 코너를 기획을 해요. 여류 명사의 동성연애기.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의 가장 유명한 여성들, 최초의 산부인과 의라든가, 신문기자, 이런 모든 여성운동가, 이런 여성들을 모아서 자신의 학창시절의 경험에 대해서 기고를 받는 이런 특집들을 내는데, 이걸 이제 역산을 해보면, 그래서 되게 쿨하게 얘기해요. 여기 글 쓴 사람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창시절에 동성연애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걸 역산해서 보면, 여기에 기고한 사람들의 나이를 감안해서 보면, 1910년대 중반에도 이미 이제 S라고 불리는 관계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성연애 상대에게 반지에 글자를 새겨서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애심불변, 영애불망 이런 거 써가지고 소나무나 대나무 그리는 이런 반지를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 굉장히 혼종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본과 거의 시차 없이 이제 이런 문화들이 동시에 발전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년대 당시에 유아학당 다녔던 여성들 구술 연고 같은 것을 보면
한 반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 S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선배와 S가 되는 것을 당시에는 이제 S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당시에는 애정 발표 뭐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구술을 하시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S 관계의 기본적인 컨셉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일종의 짝선배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일단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도 이대가 아니라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스팀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서양식 기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초기의 낯선 환경을 지도해주는 일종의 짝선배 같은 개념으로 이 S라고 하는 관계가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계의 기본 포맷이고요. 뭐 동급생들끼리 S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에서 로맨틱한 상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다 S라는 방식으로 이제 불렀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에 이 여성들이 기고한 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든 관계를 다 S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그냥 가난했지만 좋아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가난한 친구한테 막 자기가 사과를 이제 가져다가 줬던 이런 이야기들, 초녀의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뭐 다른 사람들과 더 친하다고 식칼 들고 오고 막 이런 식의 스토리까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S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S라고 불렀냐면은, 이게 각 곡마다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지금도 잘 쓰는 단어 중에 걸크래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크래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원래 어원적으로 1900년대 초에 미국의 기숙학교에서 하급생과 상급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존재했었던 낭만적 사랑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관계는 레이브라는 방식으로 불렸고, 일본과 조선에는 S라고 불렸어요. 왜 하필 S냐? 왜 S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에는 헐리우드 영화가 조선에서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시작을 하고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 막 커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동아시아 힙스터들 사이의 유행은 알파벳 앞글자로 얘기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사람들 주고받는 대화 같은 거 잡지에 실린 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냐면, 얘들아, 너는 오늘 M이 있니? M이 뭐냐면, 머니의 M. 그래서 너는 이상형의 H는 뭐니? 허즈번드의 H. 이런 방식으로 알파벳 앞글자를 축어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S는 시스터의 S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본어로 소녀를 뜻하는 소조의 S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섹스의 S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유행이었기 때문에 1931년에는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던 영화가 제복의 처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군인 집안에서 성장한 소녀. 이 소녀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여선생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31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독일에서 엄청난 히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상영돼서 대흥행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33년에 이 영화가 상영이 돼서 원작에서는 원래 교사와 학생 사이에 키스씬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조선에서는 키스씬이 삭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선에서 상영됐을 당시에는 삭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복의 처녀가 당시에 조선에서 얼마나 인기였냐면은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조선의 신문에서는 여학생이란 단어를 다 제복의 처녀로 바꿔서 쓸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신문 기사 제목이 다 이런 방식으로 제복의 처녀 층계에서 추락.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이런 문화, 여학생 문화의 대명사 같은 방식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지금 보시는 소개되고 있는 홍김 양여자 철도 자살 사건이라고 이야기되는 1931년의 자살 사건이에요. 동성연애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두 명의 신여성이 영등포역에서 달려오는 열차에 끼어들어서 함께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게 당시에 다루어졌냐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주요 일간지와 잡지가 대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막 기사, 특집 기사를 한 면씩 해서 막 4회, 6회 이렇게 편성할 정도.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이게 100년 전이니까 그 동성연애로 동반 자살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낯선 주제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20년대, 30년대 그 동성연애 동반 자살은 자주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신문에도 자주 실리는, 자주 소개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첫 동성연애 동반 자살 사건은 1924년에 있었는데,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두 여성들, 작부 출신의 두 여성이 당시에는 동반 자살을 정사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정사를 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인데, 계속 이런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제 이전에는 한 번도 이 1931년에 홍김 양여자 철도 자살 사건, 이건 아예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름이 붙여진 사건인데,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특집 지면을 할당받을 정도의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과 거의 똑같은 시기에 그 농촌 출신의 두 여성이 동성연애 철도 정사를 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진짜로 그 신문에 한 3-4줄 정도 단신으로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사건이 이제 그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두 여성이 엘리트 계급의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희소한 신여성에 속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홍김, 이제 이렇게 두 여성의 성인데, 김용주는 아버지가 종로에서 덕흥서림이라고 하는 큰 서점을 운영하는 점주였고, 홍옥임의 아버지는 그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였어요. 홍옥임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되게 주목받는 집안이었는데, 홍옥임의 삼촌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인물인데 홍남파입니다. 홍남파의 조카인데요. 당시에 김용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당시에는 결혼을 한 학생들은 자퇴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홍옥임은 이화여전 음악과에 지금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여성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조선의 최고 엘리트 여성들의 일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다루어졌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는 이 신여성들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던 시대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식민지 당국은 조선 여성들의 교육 내용에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신 같은 교과목은 만들어 놨어요. 수신은 뭐냐면 현모양처의 규범을 가르치는 과목, 부덕을 가리키는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여성 교육 과정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았고,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여성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주로 생산했던 것은 누구냐면 서양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이 주로 이 컨텐츠들을 생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적인 교육 과정이나 교양들이 여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선 사회에서 상당한 불안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좀 재미있는 구성인데, 실제로 그 식민지 시대의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었던 북미 출신의 여자 선교사들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입국할 당시의 나이가 평균 30세예요. 그리고 32%가 독신인 상태였습니다. 이게 별로 특이한 현상이 아닌 게, 이 여성들의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선교사 여성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20세기 초는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시대로 굉장히 유명한 시대예요. 그래서 일단 고등교육에 진입했던 여성들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남성들의 대부분이 이 교육받은 여성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로 맡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양 능력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위한 직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사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교사 임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전문직 여성교사라고 하는, 이것은 고학력의 여성들이 결혼의 압력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지속할 수 있는 평생 직장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독신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보통 선교 파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파견지의 사회가 너무나 성별분리적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분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남자 선교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은 독신 여자 선교사들을 요구하는 파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독신 여성 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었던 두 개의 선교지가 인도와 조선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신 여성들이 선교사로 조선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 온 전문직 여선교사는 바로 이 세대성을 공유하는 여성들이고, 사실은 미국의 신여성, 1세대 신여성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했던 S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 근대 초에 일본에서 S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관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실제로 선교사 신여성들 사이에 보인 로맨틱한 우정들을 학생들이 보면서 일종의 모방한 방식으로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 여성들 자체가 보딩스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대표적인 신여성 중에 한 명인 박인덕 같은 여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훈자서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지만은 사실은
결혼을 한 번도 인생에서 그전에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삶의 모델은 자기를 가르쳤던 선교사 여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자랐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의 모델들을 대안적으로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화학당 대학과 같은 곳들을 보면 1914년부터 25년까지 졸업생이 29명이 나왔는데, 이 여성들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화여전,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이화여전은 가정과 사회활동의 양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전 세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독신을 선택을 했고, 이 독신주의라고 하는 것을 학교의 자랑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것이 여성교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서양에서 온 이 여자 선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이 엄청난 영향력, 그리고 여학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서구화된 분위기, 되게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성이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우려가 많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학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화밖에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학교들을 선교사들이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1930년대에 이화여전을 부르던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 뭐라고 당시에 불렀었냐면 이화걸, 이화여전을 나온 여자 이화걸이란 방식으로 불렀는데, 당시 동강 같은 굉장히 이제 사회 잡지 같은 데에 특집으로 이런 게 막 다루어져요. 이화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서 장안의 남학생들의 앙케이트를 받는 이런 거. 근데 이제 당시의 답변을 보면 서양 냄새가 난다, 자만심이 있어 보인다, 건방져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실리는데,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개성을 드러내는 여학생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거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인데, 바로 홍김 양요자 자살 사건의 홍옥임 같은 인물이 이 시대가 비판했던 신여성의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을 재현하는 인물들로 이제 다루어지는 것이죠. 홍옥임의 집안은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묘사되냐면,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명랑하고 쾌활한 아메리카풍의 모던 가정,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송옥임이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외동딸이 아니라 딸 하나, 형제들은 있고 막내딸이고, 그래서 이 집이 되게 부유해요. 그래서 항상 조선에서 처음 도착한 최신 유행의 옷감만을 입고, 일본 잡지에 헐리우드 여배우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실리면 조선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시계를 사서 찼던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김용주는 훨씬 더 전통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면,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식 결혼을 해서 바람 피운 남편에서 고통받고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여성으로 그려졌다면은, 홍옥임은 이런 가정 배경 때문에 굉장히 보통을 초월한 히스테리의 소유자, 성격에 결함이 있는 인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여성의 그 동성연애 정사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냐면, 여자아이들의 히스테리를 경고하는 어떤 그 내용으로 많이 다루어져요. 그래서 히스테리는 주로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나타나기가 마련인데, 바로 그것은 성장기의 여자아이들의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제어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문제, 부모의 교육법, 이것이 히스테리 환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여성성의 규범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두 여성의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제대로 다시 이제 끌어들여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학생에 대한 가정에서의 단속과 훈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1930년대 한 중반, 초반, 중반까지도 지식인들은 여성의 동성연애, 신여성의 동성연애라고 하는 유행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성과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의 성과학이 가지고 있었던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예를 들면 성관계에서 남성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전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법의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크래프트 에빈 같은 인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은 원래의 사실, 타고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에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통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통죄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성이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남성보다 더 심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본성적으로 한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성은 여러 상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라면 성욕이 당연히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성과학자들이 했었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순결이 갖는 중요성은 이 시기의 근대과학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주장이 되고 있었어요. 여성은 왜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는가? 근데는 결국 이제 모든 논의들이 어쨌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그 사회의 공식적인 사회 담론이 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순결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당시의 과학 이론을 우생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생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생물학과 유전학을 통해서 성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인종의 개선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 같은 논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이야말로 민족의 순혈, 이광수가 표현한 방식인데요. 민족의 순혈, 그 순수한 피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일본과 조선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이론이 무엇이냐면 비처녀 체액설 같은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여성이 한 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혈액 중에 이미 성관계를 한 남성의 혈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혈한 혈통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지금 웃기는 유사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는 아직 이제 이런 지식에 대한 과학적인 엄밀성이 많이 발전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학설들을 주장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신문 논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왜 순결해야 되냐? 바로 이런 종류의 그 비처녀 체액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사실이고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글들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처녀성이라고 하는 믿음들이
굉장히 조선 사회에 뿌리 깊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처녀성을 그래서 판별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의학적인 장치들이 조선 사회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처녀성에 대한 제도적이고 의학적인 것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도입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예 들어볼 수 있습니다. 1924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송이 한 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동네에서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그 둘이 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막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양가에서 어쨌든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혼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서 혼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어떻게 했냐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요. 이미 나는 그 여성과 향교에서 다 정을 통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죠. 우리가 이것을 고전적으로 보면 서동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동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가문의 수치다 너는 이러면서 딸을 내쫓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접근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1924년의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이 소식을 듣고 딸을 데리고 광주에 있는 자해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딸의 처녀막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 진단서를 증빙해서 그 남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소송을 거는. 그러니까 처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판정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법리적인 대상으로 이미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장면들을 이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성과학의 시대에 이 성과학이 제시하는 어떤 정상성, 그 남성의 성적인 능동성, 그리고 여성의 성적인 수동성에 미치지 못하는 성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성의 의료화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화는 이제 그 사회학자 어빙졸라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었던 그 영역들까지도 의학적으로 제정이 되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인 남성 들이 굉장히 이제 점점 불건강한 존재, 의심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명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밀한 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어떤 장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질병이 뭐냐면 그 생식기성 신경쇠약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성기능 장애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성 성기능 장애인데 이것을 일종의 지금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 이것을 공식적인 의학 용어들처럼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쓴 글을 보면 그 당시 이제 1930년대부터 건강 상담란 같은 것들을 그 신문들에서 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그 이 생식기성 신경쇠약증에 대해 질문을 엄청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집 앞에 진을 치고 이 질병을 상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놀랄 만큼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능력을 쇠약한 것, 이것이 남성성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던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 산업 같은 것들이, 뭐 제약 광고 같은 것들이 조선의 신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1920년대, 30년대에는 이런 종류의 광고들이 되게 비등했던 이유가 있는데, 한일운동 이후에 조선에서도 신문이나 잡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충분한 독자층을 만들 정도는 아직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의 또 조선의 교육 수준, 독자 수준이 계속 늘고 있기는 했지만은 뭐 일본과 같은 수준의 교육 수준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신문이나 잡지를 경영을 하려면 광고가 굉장히 필요한데, 상업 광고가 조선에는 안정적으로 광고를 계속 줄 수 있는 광고주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신문과 잡지는 광고를 어디서 따왔냐면 일본 광고들을 주로 유치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시기에 광고계의 가장 큰 손이 의약업계였고, 그래서 이렇게 실린 의약품 광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양강장제 광고, 정력제 광고, 그리고 성병치료제 광고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뭐 과학의 이름으로 다 무슨 박사의 발견, 무슨 의사의 발견,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을 판매하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성의 성적인 능동성, 그리고 여성의 성적인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사회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에 두 여성들이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험한 것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은 타고나게 본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연히 그 남성에 비해서 덜 유격적이고 덜 쾌락적이고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이 시기의 성과학의 가장 지배적인 이해의 방식인데, 그렇게 여성들이 본래 열정이 없고 남성의 성적 욕망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여성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성적 교환의 가능성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여성들의 동성연애 관계들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회적인 위험이나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1931년에 이 홍김 양여자 철도 자살 사건은 사실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특집으로 막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보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은연중에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두 여성은 자살을 할 때 어떻게 죽었냐면 자살을 하러 그 경인 방향으로 가는 선로 위에 서서 미리 준비해온 헝겊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그리고 이미 미리 찍어둔 사진을 같이 든 채로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열차 시간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몸을 묶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방식은 일종의 하나의 의례적인 행위들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몸을 묶는 동반 자살의 방식은 그 1911년에, 이 해는 뭐냐면 일본 최초의 동성연애 동반 자살이 있었던 해인데, 이 사건에서 여학교 졸업생인 두 여성이 분홍색 끈으로 허리를 같이 묶고 손에 돌을 매달고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왜 이런 식의 붉은색 끈으로 몸을 한데 묶냐면 일본의 그 문화적인 어떤 이거 뭐지? 전통이 아니라 관습? 코드? 문화적인 코드에서
붉은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세로 이어지는 인연의 끈을 이야기하는 코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연애 동반 자살을 하는 커플들은 죽음의 순간에 이런 식의 코드들을 반복적으로 연출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패턴이 조선에서의 동성연애 동반 자살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에 월미도 앞바다에서 함께 동반 자살을 한 19살의 두 작부 여성은 아니면 1936년에 축항부도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여자 고등 보통학교 동창생들까지 계층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동성연애 정사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몸의 일부를 같이 묶는 행위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옥임과 김용주는 동반 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런 종류의 코드들을 계속 인용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유서도 미리 보내놨는데 자신들을 같이 화장해달라고 하는 유서들을 미리 이제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이제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이 여성들의 계급의 문제였다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엘리트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민족적인 사명, 그래서 우수하고 건강하고 도덕적인 가치와 자질을 지닌 민족의 다음 세대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여성에 대한 비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이런 것들만이 이 죽음에서 쟁점이 되는 어떤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남성들 사이의 동성연애라든가, 아니면 신여성이 아닌 여성들, 하층 계급의 여성들 사이의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전혀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부수적이고, 동성연애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어떤 현상,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로 1930년대 말로 진행될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건과 관계들이 이제 조선 사회에서 출현하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39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당시 언론이 이 사건에 붙인 이름은 삼각애 살인사건, 삼각관계 살인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수월과 김순애라고 하는 이름의 24살의 동갑인 여성들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원래 경성 부기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의 동창생들이고, 이 여성들은 이 학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동성연애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졸업 후에 각각 금융조합, 서로 다른 금융조합에 근무하면서도 연인 관계를 계속 이제 유지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여성 중에 한 명인 김순애가 어떤 남성과 결혼을 갑자기 추진을 해요. 변심을 하고. 그래서 김수월이 이 여성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이게 이제 1939년의 삼각의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람들의 관계 양식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볼 만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 상태였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은 하숙을 같이 했었는데 두 사람의 근무지가 굉장히 멀어요. 소사 지역의 금융조합과 고향 금융조합인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집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여성들이 경제적인 기반, 직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가족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해 보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공간들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1930년의 홍김 양요자도 그렇고 이전의 모든 동성연애 정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정사의 서사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규정된 공간이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 이상의 의미들을 갖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통 모든 그 서사들을 보면 이 동성연애 연인들은 어디서 만나냐면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학교, 일터, 아니면 교회, 영화관, 사진관 같은 근대의 새로운 공적 공간에서 만나고 관계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커플들은 자살을 결심하는 순간에도 의식적으로 집을 벗어나는 장소들을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동반 자살에서 아까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로 한데 몸을 묶는 이런 식의 이제 의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굉장히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행이 동반 자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홍옥임과 김용준은 그날 처음 자살 시도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동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강변, 당시에 이제 주로 관광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던 한강에 보트를 타고 나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게 당시에 이제 복놀이 하나의 방식인데, 보트를 타고 죽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지 못하고 돌아와요. 1924년에 인천에서 일했던 두 작부 여성은 월미도를 구경하러 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관광지죠. 월미도를 구경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게를 나섰고, 실제로 월미도 앞바다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36년에 두 고등보통학교 동창생은 동반 자살을 하려고 어디까지 오냐면 개성에서 사는 여성들인데 인천까지 여행을 와서 축항부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동반 자살의 장소들이 월미도 앞바다, 서해 축항부두, 현해탄, 거제도 앞바다, 한강같이 일상적인 생활 반경을 넘어서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대 여성들의 자살 패턴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이동성이 아직 되게 제약되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당시에도 가족의 생활 반경 안에서 죽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 항상 이제 여자들이 우물에 빠져 죽으면서 내가 이 집을 대대로 저주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우물에 빠져 죽고 이러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이나 우물이나 멀리 가면 냇가에서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의 장소들은 다 가족의 그 밖을 나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생활 반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식의 장거리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의식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을 떠나는 행위 자체가 이 동반 자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38년에 조선일보를 보면 두 하녀 여성의 동반 자살, 그때 하층계급 여성들이죠. 하녀들의 동반 자살이 소개가 됩니다. 두 여성은 그 평창 출신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올라와서 경성에 올라와서 서로 다른 집에서 하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둘이 이제 굉장히 뭐라 표현하냐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을 해서 같이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실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날 했었던 것들을 따라가 보면 이 시기의 어떤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반 자살로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며칠에 걸쳐서 이제 자살을 계속 시도해요. 그래서 첫날은 두 여성이 일단 그 홍김 양여자와 마찬가지로 한강에 가서 보트를 타고 나가서 투신을 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시 많았고,
이게 여의치 않아서 그날은 그냥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틀째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탑골공원 뒤에 당시에 있었던 송주건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코드냐면 송주건은 당시 경성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조선 요리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많이 드나들던 지금으로 보면 뭐 이제 호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신라 호텔 이런 느낌. 이런 음식점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콜로 불러요. 콜로 택시를 불러서 한강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음식점에 유서를 두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유서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두 여성이 죽었을 때 두 여성이 동성연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유서밖에 없으니까. 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그래서 그 죽는 걸 미루고 다시 돌아와서 송주건에서 유서를 찾으러 갔다가 이미 이 유서를 보고 신고한 주인의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서 사람들에게 보호 조치가 돼서 집으로 결국 돌려보내지는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이틀 동안 이 여성들은 뭐 했냐면 한강에서 죽기 위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송주건에서 식사를 하고 한강까지 가는 택시를 콜하고 뭐 이런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많은 비용들이 요구되는 일련의 이제 것들을 합니다. 이 여성들이 하녀라고 하는 계층에 있었다고 하는 이 여성들의 계층적인 지위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들은 그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반달치씩을 받아서 준비를 해놓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사회적인 배경과 계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굉장히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어떤 일상의 생활로부터 탈출하고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세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것들을 기약을 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함께 묶는 투신. 일종의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의뢰와 같이 묶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방식들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고유하고 특별한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정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이 사건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두 여성의 관계에서 살인까지의 모든 상황이 집에서 벌어져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것은 1930년대 후반에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율성에 기반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것에 기반해서 대안적인 친밀성을 추구하는 굉장히 새로운 여성들이 사실은 조선 사회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1939년의 살인사건은 이전의 여성 동성연애에 대한 논의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이슈들.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라든가 여성들의 공격성. 공격성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이 시대의 범죄학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동성이야말로 여성 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독약이나 약물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찌르고 힘을 쓰는 이런 식의 험악하고 거친 것들이 여성의 내적 본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 60년대, 70년대의 한국의 신문에서 범죄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 살인 사건은 어떤 유형이냐면 약물 쓰지 않았어요. 이 살인 사건은 그 칼로 난자를 해서 살해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살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것이 여성들의 어떤
기존의 범죄에 가지고 있던 여성 범죄에 대한 전형성들을 좀 깨는 어떤 것들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인 자립이나 교육 같은 것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전에 그 신여성들의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근데 물론 1939년에도 이런 문제 제기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홍김 양요자 사건에서 이 두 여성이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 관계들을 가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어쨌든 그냥 신여성들의 사회적인 일탈 이런 방식으로 가로쳐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게 1939년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 것 역시도 어떤 방식의 맥락들이 있냐면 1930년대 후반의 조선 사회에서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 신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1930년대에 도시의 미혼 인구로 옮겨온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대, 40년대는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엄청나게 본격화된 시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의 삶과 잘 매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조선에서 여성 노동 인구가 남성 노동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도시에서 일을 하는 여성 집단에서 독신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1930년의 국세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선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15세에서 19세 여성의 미혼율이 33.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15세, 19세의 70%는 결혼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 사회가. 그리고 20세에서 24세가 되면 미혼율이 2.3%예요. 그러니까 20세만 넘으면 거의 다 결혼하는 것이 조선의 평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성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성은 어떤 방식으로 달랐냐면 경성은 15세에서 19세 여성의 미혼율이 69.6%예요. 이게 조선 전체의 미혼율의 2배, 같은 연령대의 2배 정도 높았고 20에서 24세의 미혼율도 20.6%, 같은 것의 조선 평균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미혼율을 이 시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39년에 이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 경성부 사회과에서 이제 식민지 정부에서 결혼난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그 조선 최초의 결혼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 이 조사 대상이 된 것은 경성의 공립사립고등여학교,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과 여자 실업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텔리 여성들과 여자 실업학교 학생들. 실업학교는 초등학교 정도를 나오면 배울 수 있는 그냥 기술학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직장을 가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도시의 젊은 세대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라고 하는 것을 출산율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로 보고 이것이 정책 대상으로 삼는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의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김수월과 김순애는 바로 이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3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여자 실업학교 졸업생들.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북이나 주산이나 타이프라이터 같은 신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근대적인 새로운 직업,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조합의 여비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게 된 미혼 여성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자살이 아니죠. 그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로 조망이
되게 된 것이죠. 당시 30년대 후반에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무엇을 시도하고 있었냐면 혼인 연령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에 일본 민족 인구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방법으로 10년간 3년 정도 이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것. 이게 되게 목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그 의학상 튼튼한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결혼 정년기, 최적 결혼 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25세, 여자 21세 이것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범으로 선전하는 것들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나란히 만혼, 만혼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 시기에 얘기하면 24살 정도 되면 이미 만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늦게 결혼하는 것, 이런 만혼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고 하는 정신의학자들의 이제 연구 같은 것들이 조선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히스테리 같은 이런 정신적인 타격을 줘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 1939년의 사건에서도 두 여성이 맺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친밀성의 관계라든가 이 정체성이 제기하는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공연들 같은 것들은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 공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인 도시의 젊은 여성 만혼 인구의 정신위생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들로 이제 또 이 이슈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다 했지만 어떤 이 여성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들을 좀 특유의 욕망과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의 여성 문제로부터 분리해서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1960년대 후반에야 1960년대 후반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엄청난 이제 성개방 이제 성해방의 시대죠. 그래서 레스비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서구적인 재현, 영화적인 재현이나 이미지의 재현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기존의 그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에 대한 지식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의 성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새로운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어떤 구체적인 담론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이번 강의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여성 동성연애가 다루어졌던 시대, 신여성들과 이 신여성들의 새로운 친밀성, 혹은 또 이 시기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바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여성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질서나 담론 안에서 어떻게 다시 배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범위들을 넓혀서 성과학과 그다음에 이 시기의 변태성욕에 대한 좀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